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핵생물과 다세포생물의 출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칠판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인데요. 제목은 생략하고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원핵세포는 그쵸? 원시 생명체가 처음에 그쵸? 만들어진 간단한 구조를 가진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간단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구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어떻게 돼요? 복잡한 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돼요? 세포 소기관을 가지는 세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복잡한 막구조의 세포죠. 막구조의 세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어떻게 된다? 진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이제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고 유전물질, 그쵸? DNA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공통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그쵸?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DNA라는, 그쵸? 유전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유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을 봐주시면 원핵세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핵막이 있나요? 없나요? 핵막이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을 봐주시면 얘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없고요.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있어요. 하지만 진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하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된다? 핵막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이 차이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을 봐주시면 얘는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소기관도 역시 없죠. 세포 소기관도 없죠. 하지만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있죠. 막구조에. 얘는 막구조에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나와 있고요. 생물이 나와 있는데 보통 뭐예요? 세균이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세균에 해당이 되고요. 세균. 얘는 뭐가 있어요? 동물, 식물 등이 여기 해당이 되죠. 동물이나 식물이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핵막이 없고 핵막이 있다는 이 차이점이 가장 큰 특징이니까 이 차이점 부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비교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단세포 진핵생물의 출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진핵세포 출현에 의해서 가설산소가 어떻게 돼요? 출현에 의한 가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원시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예요? 산소가 원시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이죠. 원시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뭐가 있나요? 두 가지 학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막 진화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보시면 막 진화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포 내 공생설이 있죠. 세포 내 공생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진화설을 보시면 얘는 뭐예요?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돼서 세포 소기관이 생겼다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돼서
함이죠. 함입돼서 어떻게 된다?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졌다는 학설이에요. 세포 소기관이 형성됐다는 학설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은 뭐예요? 독자적으로 생활하던 원핵세포들이 조금 더 공생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세포 소기관으로 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원핵세포들이 어떻게 된다?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결론적으로는 세포 소기관이 분화됐다는 거죠. 세포 소기관이 분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 학설도 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다세포 진핵생물의 출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죠. 진핵생물의 출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이제 출현 배경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복잡한 생명 활동을 하는 다세포 생물은 당연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된다? 대기가 높아진 상태에서 출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대기의 산소가 높아진 상태에서 출현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현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세포 생물의 출현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군체 생활하면서, 그쵸? 여럿이 모여서 무리 생활하면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얘는 결론적으로 군체 생활하면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다세포 생물의 진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다세포 생물의 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도 서로 어떻게 돼요? 각 세포들이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하도록 분화됨과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영양이 되면서, 그쵸? 영양을 주고받으면서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세포 생물의 특징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특징이 좀 중요합니다. 특징 부분을 살펴주시면 얘는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소 호흡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산소 호흡을 한다. 가 특징이고, 그리고 여러 세포가 어떻게 돼요?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직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 요거 특징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진화라는 건 뭔가요? 그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러 번 세대를, 그쵸?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하게끔 만들어진 게 생물이죠. 그쵸? 이런 생물의 과정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진화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생물의 진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진화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하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이면 여러 세대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하는 거죠. 환경 적응에 변화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진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생물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생물이 지난 역사를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생물이 진화한 역사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통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통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세 개의 무리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통에 따라 세 개의 무리로 분류가 어떻게 되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세 가지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통조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균력이 나눠지게 되겠고요. 세균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고세균력이 있죠. 고세균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이제 진핵생물력이 있죠? 진핵생물력. 그래서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균력에는 어떤 생물이 있어요? 단세포 원핵생물이 있죠? 적어볼게요. 단세포 원핵생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단세포 원핵생물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인 세균 무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세균 무리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세균력입니다. 얘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세포 원핵생물인데, 그쵸? 화산지대나 염분이 많은 곳과 같은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균 무리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고세균력에는 단세포 원핵생물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 환경에 살아가는 그쵸? 세균 무리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세균 무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에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단세포 진핵생물 있죠? 단세포 진핵생물. 그래서 단세포 진핵생물에는 대표적으로 조류, 그쵸? 원생동물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조류가 여기 해당이 되죠? 조류. 그 다음에 균계가 해당이 되죠? 균계라고 하니까 다세포 진핵생물이 되죠? 저는 균계라고만 적어볼게요. 또 뭐가 있나요? 균계가 있죠? 그래서 균계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나요? 균류가 여기 해당이 되죠? 곰팡이나 버섯이 해당이 됩니다. 균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책에 보시면 식물계가 있죠? 식물계에는 다세포 진핵생물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식물계가 여기 해당이 됐죠? 식물계. 그래서 식물계라고 하니까 뭐가 있나요? 식물등, 그쵸? 소나무와 고사리가 해당이 되죠? 소나무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물계가 있죠? 동물계에 해당이 되는 건 뭐가 있나요? 동물, 그쵸? 사람 등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동물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총, 그쵸? 공통조상으로부터 생물계의 분류, 세 가지 분류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공통조상에서 온다는 거죠? 공통조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생물의 분류, 그쵸? 계통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한 거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호흡 봐주시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진화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화설에 따른 생물의 진화 과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 진화설,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칠게요. 그래서 자연 선택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설. 누가 주장했나요? 다윈이 주장했죠.
자연 선택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얘는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어떻게 돼요? 자연 선택되면서 자손을 많이 남기고 자연 선택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과정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과잉 생산이 되는데 과잉 생산되면서 개체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개체들이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개체 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생존 경쟁을 펼치죠. 생존 경쟁을 펼친다라는 부분 좀 중요하고요. 생존 경쟁을 펼치면서 결론적으로는 살아남는 애들이 있겠죠. 이게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을 거치게 되면서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종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생존 경쟁하면서 적자 생존하고 자연 선택된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돌연 변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돌연 변이설이고요. 돌연 변이설. 돌연 변이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변형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돼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돌연 변이에 의해서 얘가 자손에게, 그쵸? 변화된 형질이 유전되는 거죠. 변화된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된다? 유전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격리설이 나오죠? 세 번째는 격리설입니다. 격리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리적, 생식적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래서 지리적, 생식적으로, 그쵸? 지리적, 생식적으로 격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서로 교배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다른 종으로 분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교배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종합설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 종합설 좀 볼게요. 현대 종합설. 현대 종합설 봐주시면 여기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돌연 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학설이죠. 그래서 현대 종합설은 위에 있는 것 등을 다 더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화설에 따른 생물의 변화에는 자연 선택설, 돌연 변이설, 격리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의견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석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시험에 나오죠? 별표 칠게요. 우선 여러분들 화석에 대한 의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석은 뭔가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그쵸?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거죠. 지층에 남아있는 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화석의 생성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화석의 생성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조건을 보면 당연히 개체수는 많아야 해요. 생물의 개체수는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뼈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적물 속에 빨리 묻혀야 합니다. 퇴적물 속에
빨리 묻혀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화석의 생성 과정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화석의 생성 과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을 보시면 우선은 어떻게 돼요?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 속에 묻히게 되죠. 그쵸? 퇴적물 속에 묻히죠. 이 퇴적물 속에 묻힌 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새로운 지층으로 다져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퇴적층에 의해서 다져지게 되죠. 새로운 퇴적층으로 다져지죠. 다져진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결론적으로는 굳어지게 되겠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성 과정보다는 이 화석의 생성 조건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된 다음에는 침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노출이 되죠. 침식 과정으로 노출되면서 퇴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적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요거 이제 화석의 생성 조건과 하나 더, 그리고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표준 화석과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어요? 시상 화석.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선 보도록 할게요. 표준 화석은 뭐예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죠. 얘는 지층의 뭐예요?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죠. 생성 시대. 알 수 있는 게 표준 화석이고요. 시상 화석은 뭐예요? 특정 환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층의 특정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화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조건 부분 중요합니다. 표준 화석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얘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지역이 넓어야 되겠죠. 분포 지역이 넓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개체 수도 많아야 되겠죠. 개체 수도 많아야 해요. 하지만 이제 시상 화석은 어때요?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고요. 반대죠. 생존 기간 길어야 되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분포 면적은 좁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 화석에 해당되는 건 이제 각각의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되는데요. 하나씩만 적어볼게요. 고생대는 삼엽충이 있죠. 삼엽충. 얘는 뭐예요? 고생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있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있고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신생대는 뭐가 있나요? 화폐석 있죠? 신생대는 화폐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상화석에서는 뭐가 있나요? 고사리 있죠? 따뜻한 수분한 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산호. 그 다음에 활엽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조개, 그 다음에 침엽수 등 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화석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환경 해석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석을 이용한 과거 환경의 해석 부분입니다. 과거 환경. 결론적으로 이러한 화석을 통해서, 그쵸? 과거 환경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할 수가 있나요? 시상 환경을 통해서, 그쵸? 시상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화석이 쌓이는, 그쵸? 생성 순서에 따라서 상대적인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지층의
상대적인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과거의 수륙 분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육지 환경이었는지 바다 환경이었는지, 그쵸? 그래서 과거의 수륙 분포를 알 수가 있고요. 과거의 수륙 분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시면 대륙의 이동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멀리 떨어진 화석을 통해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원래 붙어 있었는데, 그쵸? 멘틀 대류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쵸? 대륙의 이동을 또 알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륙의 이동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총 과거 환경 해석 부분은 4가지가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 부분인데요. 우선 지질시대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생략하고요. 지질시대에 대한 개념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쵸? 지구가 생성된, 이거 숫자 좀 중요합니다. 약 46억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1만 년 전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46억 년 전, 그쵸?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그쵸? 시작된 1만 년 전까지, 그쵸? 1만 년 전까지 시간을 의미하죠. 시간을 지질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질시대의 구분.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화석의 변화, 그쵸? A라고 표시할게요. 화석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계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정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때요? 기후 변동 등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층이 어떻게 돼요? 그 지층이 이렇게 퇴적되고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데 멈춰진 순서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된 부분이라서 요거 사이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생성, 그쵸? 퇴적된 지층이 약간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부정합이고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 구분을 보시면 화석이 적게 발생되는 데는 은생이역, 그쵸? 성캄브리아 되고요. 화석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성캄브리아 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각 특징을 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번으로 정리를 할게요. 저는 성캄브리아 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캄브리아 대. 성캄브리아 대에서는 지질시대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얘는 지질시대의 약 80%를 차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캄브리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환경을 보시면요. 이 성캄브리아대에서 환경을 보시면 거의 어때요? 환경이 알려진 건 없고요. 자외선이 강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에서는 오존층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존층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존층이 이 형성,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단한 부분도 없고요. 이때는 잦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화석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닷속의 생물체가 최초 출현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핵생물, 그리고 단세포 진핵생물, 다세포 진핵생물 이런 것들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원핵생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나요? 단세포 진핵생물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한 거죠.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한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캄브리아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제 고생대부터예요. 고생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생대에서는 기후가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온난했고 나중에는 빙하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대륙이 모여서 만든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대륙이 이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생물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생물종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오존층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이때 만들어진 생물을 보시면 무척추 동물, 양서류, 그쵸? 등이 번성했고 식물 등은 양치식물이나 거시식물이 출현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만 적어 볼게요. 무척추 동물, 그리고 이제 식물에는 양치식물 등이 번성했죠. 양치식물.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말고 이제 중생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중생대입니다. 중생대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 빙하기가 없이 얘는 대체로 온난한 환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온난한 환경. 온난한 환경이었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이 분리가 돼요. 대륙과 해양이 분리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기에는 그쵸? 암모나이트 공룡 등이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살았던 건 뭐예요? 암모나이트 공룡이죠. 암모나이트 공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생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엽충이 등장하죠.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삼엽충. 이렇게 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포유류 등이 출현하고 식물은 이제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거시식물 하나만 적을게요. 저는 거시식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신생대가 남아있죠? 신생대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번째는 이제 신생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대에서 보시면 이제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수륙 분포가 형성이 돼요. 현재와 유사한 수륙 분포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주시면 이제 안데스가 아니라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초원이 발달을 해요. 초원 발달이 되고요. 초원이 발달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인류가 출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인류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석과 포유류, 그쵸? 화폐석과 포유류. 포유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류도 나타나게 됩니다. 조류. 그리고 어때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크게 이제 어떻게 돼요? 네 가지로 분류한 거를 같이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칸브리아대 어떻게 돼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쵸? 이 순서 좀 알아주시고 특징별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염색체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염색체, DNA, 유전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염색체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염색체에 대한 정의인데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있는 염색사가 응축되고 생긴, 그쵸? 응축되어서 생긴 짧고 굵은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막대 모양의 구조물. 물이 염색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구성물질이 중요한데요. 구성물질이 뭐예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얘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뭐 나왔나요? 상동 염색체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상동 염색체에 대한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동 염색체에 대한 개념.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세포에서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예요. 얘는 체세포에서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로부터 그쵸? 하나씩 물려받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주시면 이제 염색체의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염색체의 종류에는 처음에 상염색체가 있습니다. 상염색체.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성에 관계없이 암수 공통인 거예요. 성에 관계없이 암수 공통인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성염색체라는 게 있는데요. 성염색체. 얘는 암수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성에 관련 있는 거죠. 그쵸? 암수에 따라 구성이 다르고 어떻게 돼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체.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이 개념 상동 염색체, 그쵸?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리고 상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암수 공통인 염색체고 성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서 좀 봐주시면 결론적으로 사람 염색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상염색체는 총 몇 쌍이 있는 건가요? 상염색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쵸? 상염색체는 22쌍이 있죠? 22쌍이 있고, 그러면 성염색체는 한 쌍이 있는 거죠? 성염색체는 몇 쌍이 있다? 한 쌍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총 어떻게 돼요? 22쌍과 한 쌍이 더해지니까 결론적으로 23쌍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총 몇 쌍인 거예요? 23쌍의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쌍의 염색체.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염색체는 22쌍이고, 그러면 성염색체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성염색체라고 보면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2n 이꼴, 그쵸? 얘가 44 더하기 xy가 되겠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는 그쵸? 2n 이꼴 44에서 그쵸? 44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xy, xx. 요게 성염색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색체는요,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할 때 손상 없이, DNA에 손상 없이 두 개의 딸세포에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균등하게 분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에 균등하게 분배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보시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염색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요 개념 정리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대해서도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염색체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